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에 나오는 용어를 확인해 가면서 배경 지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각적 심상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기서 심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에 의해서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 재생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미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우리가 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감각은 모두 5가지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5가지에 관련된 심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미각적 심상. 자, 이런 거는 맛을 통해서 느끼는 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밤 쩡하니 닉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자, 백석의 국수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얼얼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매운맛을 우리가 볼 때 느낄 수 있는 미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각적 심상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감각이 나타나는 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중에서,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반짝이는 금모래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 눈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금모래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 걸 우리는 시각적 심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청각적 심상을 보면 우리가 귀로 듣는 감각이 나타나는 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동완의 북청물장수, 그걸 보면 그는 삐걱삐걱 소리를 치며 온 자체도 없이 다시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돼 있죠. 삐걱삐걱 소리를 친다. 이거는 물장수가 내는 그런 소리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청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촉각적 심상을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나타내는 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종길의 성탄제 보면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자, 열이 오른 그런 볼에 느껴지는 그런 서늘한 옷자락이라고 했을 때 이 서늘한 옷자락은 차가운 감각을 나타내는 촉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후각적 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는 감각이 나타나는 심상이다. 자, 백석의 여운한 골 쪽에 보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애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이랬죠. 새 옷의 내음새. 자, 명절이라서 옷을 새로 샀다라고 했을 때 그 새 옷에서 나는 내음새를 우리가 후각적 심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감각적 심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켜서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걸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운의 파랑새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예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푸른 노래라고 되어 있죠. 자, 푸른 노래 그리고 푸른 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푸르는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심상이다. 자, 그런데 이 푸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노래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되겠습니다. 울음도 마찬가지로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대상을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청각의 시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로서의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나오는데 감정의 절제를 위해서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시어를 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정지용의 유리창 1번이라는 시에서 보면은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롭다라는 감정하고 황홀하다는 감정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란히 배열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외롭다라고 하는 이 감정과 이 황홀하다고 하는 감정은 사실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란히 배열한 것을 우리가 감정의 대입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역설법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이입하고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 속에 이입하여 마치 그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자와 감정이 이입된 대상과의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에 보면 산꿩도 설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여기서 산꿩이 서럽게 울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 이 시적 대상에 나오는 이 여인의 슬픔을 산꿩에다가 감정을 이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의 그 슬픈 마음과 이 산꿩이 서럽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시적에 나오는 인물의 감정과 그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이 대상, 이걸 우리가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체적인 대상이다. 김소월의 가는 길에서 보면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자가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까마귀와 강물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가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까마귀는 서산에 해 지기 전에 빨리 가자 이렇게 재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강물도 어서 따라와라,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화자를 재촉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들은 그냥 자연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밑에 설명을 보면 대상이 화자의 감정 표현에 도움이 되면 객관적 상관물이며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면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은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에서는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이 그대로 대상에게 들어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화자의 감정과 대상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반어법과 역설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려는 내용 의도와는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과 자, 의미하는 것 사이에 시적 긴장감이 빚어진다. 자, 우리 대표적인 반어법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부분은 너무 슬퍼서 울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반대로 나타낸 반어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님에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심리와 반대되는 반어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반어와 역설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역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또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모순 관계, 수식어끼리의 모순 관계를 지니는 모순 형용은 역설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에서 보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자, 깃발이라는 대상을 이렇게 시적으로 해낸 부분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성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소리 없는으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언어적 모순이 일어나지만 의미상으로는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적 몸부림을 보이며 울부짖는 듯한 깃발을 형상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요 표현은 겉으로 볼 때는 모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깃발의 내면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역설법을 사용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설과 반어는 자, 그 밑에 역설은 표현상의 모순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자, 반어는 표현상의 모순은 없지만 실제와는 반대되는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설은 표현상의 모순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 반어는 표현상의 모순은 없지만 실제와 반대되는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